자, 69회 전산회계 1급 69회 요거는 합격률이 31.86%였네요. 31.86%. 계속해서 뭐 40% 후반대였다가 이제 다시 69회서부터 또 30%대로 떨어져서 30대 초반, 막 후반, 뭐 또는 20대 후반 뭐 이렇게 해서 합격률은 되고 있었고요. 지금 69회는 전산회계 1급 69회는 31.86%였습니다. 자, 31.86%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노래 살짝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대 초반에 정말 좋아했던 형이에요. 승준이 형. 근데 왜 안 갔어요? 어, 꿈꾸며 주문을 외웠지. 꿈은 그저 꿈일 뿐인 걸 알게 됐지만 저작권 뭐 그게 있다 그래서 29초까지만 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소심하기 때문에 30초에서 28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회계 1급 우리가 노래 들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노래는 나만 듣는 걸로. 그래서 전산회계 69회차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겠죠. 자, 69회 재고자산 우리 와이프님 잠깐 그 페디큐어 이거 하러 나가셨어요. 집 앞으로. 그 전에 하나를 끝내놔야 또 아라뱃길 앞에 또 나가서 이게 토요일 동안 시간은 꽤 되는 것 같은데 마음 먹은 대로 어, 시간이 뭐 해봐야 10시간인데 해봐야 10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 이게 학생들이 앞에 없으니까 막 하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또 수업해서 또 그 안에 빠져들면 문제를 풀면 또 막 신나는데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드네요. 자, 아무튼 6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저 밥소리 나면 안 되는데 지금 밥하고 있거든요. 초밥 만들어서 아라뱃길로 소풍 가려고. 자, 아무튼 저 소리 나네. 시작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이론 69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에 재고자산 가격 결정 방법을 물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재고자산의 가격은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이 있고요.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을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액을 더해서요. 또 단기 판매 수량을 뺍니다. 매입 수량에서 판매 수량을 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기말 재고 수량이 돼요. 이렇게 재고자산을 수량을 결정하는 게 계속기록법이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에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해요. 여기서 기말 실제 재고 수량을 빼요. 이게 판매 수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을 수량을 파악하는 게 두 가지 방법,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요. 여기에 단가를 곱하는 거죠. 이때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평균법 말고 평균법.
기법 등.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가격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 재고자산 연수합계법이요.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의 식은 어떻게 돼요? 연수합계법. 취득원가에서 뭐 어떻게 빨리 잔존 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이에요. 그러면 1차 년도는 요 식대로 하면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1차는 5천만원에서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래요. 그럼 500이죠. 정률의 상각률은 필요가 없죠.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4,500 요걸 우선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 의미도 기억하세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것, 이걸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의 역순, 내용연수의 합분의 내용연수 역순으로, 그러니까 내용연수 합이면 5년이잖아. 5, 4, 3, 2, 1 다 더해요. 5, 4, 3, 2, 1 5, 4, 3, 2, 1 더하면 15야. 분의 내용연수의 역순 15분의 5.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500. 두 번째는 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에 15분의 4. 세 번째는 15분의 3.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가 1500, 2차 년도에 1200, 세 번째 900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요걸 다 더한 금액이 요게 3600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근데 요거 물어봤네. 장부금액 얼마냐고요? 장부금액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장부금액 어떻게 계산해요? 취득원가에서 뭘 뺀 게 장부금액이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가액 또는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취득원가가 5천이잖아. 5천에서 감가상각 누계 얼마? 3,600을 빼요. 그럼 장부금액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00이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처분과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뭐 지금 이 문제는 단기매매증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기매매증권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건 손익계산서 손익이 발생하죠. 그죠? 매도가능증권은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을 하면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도 손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할 때는요. 단기매매증권 평가할 때도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이 발생하죠. 이거는 손익이잖아. 그죠? 손익계산서. 근데 요게 다르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두렵죠. 내가 무슨 노래 부를지. 그치? 알지, 그치? 무슨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이익인데 이익 아닌 이익 같은 너. 이거. 이게 뭐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거는 자본 중에 자본이죠. 자본. 그죠? 자본.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 자본의 증감 사항이야. 그러면 틀린 것은 우선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산이 증감할 수 있죠.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을 늘리면 평가 이익이 날 때 늘리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면 감소하는 거고, 자산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고요. 자산의 감소는 자본의 감소입니다. 부채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부채. 그죠? 답은 3번.
기업회계 기준에서 매출의 수익 인식식이요. 용역 매출 또는 예약 매출은 진행 기준이고요. 상품이나 제품은 인도 시점 판매 기준.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 표시한 날.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넘긴 날이 아니죠. 수탁자가 위탁품을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날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게 뭐가 틀렸어요?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죠. 그죠? 큰 항목부터.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비유동 우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자본은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또는 손해가 계속해서 쌓이면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번에 1번이죠.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그럼 재무상태표 원칙. 재무상태표 원칙. 이유미가 뭐 했어? 이유미가 총 잃어버리고 왔어요. 이유미가 총 잃어버리고 왔어요. 요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죠. 이유미가 총 잃어버리고 왔어요. 재무상 나 무슨 사장님 나빠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이유미가 총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구분한다라고 하죠. 자본잉여금의 구분. 두 번째 유동성 배열법 원칙. 요게 지금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의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미결산, 비망, 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죠. 그죠?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과 부족 이런 계정 과목은 표시할 수 없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이 끝나. 근데 감가상각이 끝나면 1,000원은 남겨놓고 감가상각을 끝내버리거든요. 그런 게 비만 계정이야. 표시할 수 없다. 총액주의 뭐죠? 자산과 부채는 서로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1년 기준. 유동과 비유동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구분 표시 원칙.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라는 거죠. 자, 자산과 부채 유동성.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 작은 항목이 아니라 큰 항목이야. 6번 회계의 순환 과정. 밑에 볼게요. 회계는 처음에 회계란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증감 변동해야 돼요. 그걸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 거래를 식별하면 얘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 변동한 거야. 그럼 뭐해? 분기합니다. 이 분기한 걸 다시 전기라는 걸 통해서 장부에 옮겨 적게 되고요. 그 전기가 제대로 됐는지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이건 이제 수정전 시산표라 그래요. 이 수정전 시산표를 가지고 수정 분계를 하면 수정 전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손익 계정들을 마감해야 돼요. 그중 우선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 수익 비용 계정 마감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합 손익 마감. 그러니까 지금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 그리고 그 수익 비용이 집합 손익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 집합 손익을 마감하는 거야. 손익계산서 마감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야. 그 답은 4번이 돼요. 읽고 확인하세요. 자,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못 푸는데 요 T계정 그린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매출채권은요.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가 5만 원. 왼쪽에 있어. 자산. 자산. 그리고 또 발생도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자산이 55만 원이 있는 거야. 55만 원. 근데 20만 원 회수됐대. 그럼 빼면 실제 이 회사는 자산이 얼마가 매출 채권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우리 와이프님 오셨다. 매출 채권이 얼마가 되는 거야? 잠깐만요. 자, 얘가 안 돼서 이게 그냥 누르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 지금 했나 이거? 봐봐요. 매출 채권은 그럼 봐봐. 기초 5만 원하고 발생 50만 원 있으니까 55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55만 원. 근데 회수됐대 20만 원. 그러면 55만 원에서 20만 원 회수하면요. 얼마 남는 거예요? 35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이 회사는 35만 원이 있는 거야. 근데 대손충당금 여러분 차변에 분개할 때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하잖아요.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분개가 된다고 잔액이. 근데 8,000원이 차변에 있다는 건 대손충당금이 감소된 거거든요. 대손충당금 감소는 뭘 얘기하는 건데요? 대손이 발생한 거야. 그럼 이 회사는 지금 대손충당금이 10,000원 있다가 대손충당금 8,000원이 감소됐으니까 실제 대손충당금은 쌤쌤하면 얼마가 있는 거야 지금? 쌤쌤하면 대변에 2,000원이 있다고요. 대손충당금. 그럼 자 35만 원 채권 잔액 그 대손충당금은 2,000이죠. 매출 채권에 1% 설정한대. 35만 원에 1%면 얼마인데요? 3,500원 설정해야 되는데 2,000원 있죠? 그럼 얼마만 더 설정하면 돼요? 1,500만 더 설정하면 돼. 근데 문제는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장부 금액이네. 장부 금액은 자 채권 매출 채권 35만원에서 못 뺀 거 대손충당금 2,000원 뺀 게 장부 금액이야. 매출 채권은. 그러면 2,000원이 아니지. 대손충당금 아까 설정 얼마였대? 3,500원 설정했다 그러잖아. 그죠? 3,500원. 그럼 35만에서 3,500원을 뺀 금액이 장부 금액이라고요. 장부 금액.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 금액이 되죠. 3,500원 뺀 거.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장부 금액 있죠? 요거는 매출 채권 총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금액이 장부 금액이에요. 또는 순장부가액 같은 얘기예요. 이 용어 꼭 기억하시고요. 8번 합계잔액 시사한표 A에 들어갈 거 얼마냐고요? 이건 산수지 그냥 봐봐요. 여기가 대변에 23만원 빠졌는데 여기 잔액이 만원이 되려면 A는 25만원이 돼야죠. 서로 상계하면 만원 되니까. 얘도 그럼 여기 서로 상계하고 요 부분 여기 서로 상계하고 2만원이 남으려면 B는요 2만원이 31만원이 아니라 2만원 더 큰 거 33만원이 되면 되죠. 외상매입금이요? 얘는 이거죠. 이거 지금 이거 합계가 11만원이고 여기 합계가 얼마여야 잔액이 만원이 여기 남나. C는 얼마가 돼요? 그러면 12만원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서로 상계하면 만원만 남지. 그러면 25만원, 33만원, 12만원 합친 금액이 ABC의 합이 됩니다. 얼마? 70만원. 9번 원가죠. 원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다. 맞죠? 물건을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 소비되는 경제적 자원, 비용을 원가라고 부르죠. 매몰 원가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게 매몰 원가죠.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비라고 부르고요. 불가능한 걸 간접비라고 부르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직접 원가라고 부릅니다. 가공 원가는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부르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가공원가라고 불러요. 답은 4번. 10번 보조 부문의 원가의 배부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자가 용역도 고려해서 1차적으로 배분한 후 제조 부문에 다시 배부하는 방법이다. 답은 3번이네. 그죠? 직접 배부법.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조 부문 자가 용역도 고려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고려하지 않아요.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부터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하지만 계산 복잡하다는 단점.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하나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확하게 못하잖아. 그러면 그 배분 결과가 오히려 직접 배부법보다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 배분은 뭐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라 배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11번 문제.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제공품은 200개,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70% 투입됐다. 만일 완성품 한 사냥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350원, 200원이라면 기말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확인하세요. 나중에 2016년도 특별회차 8월 12번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야. 12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면 패스 이렇게 안 하지, 그지? 시간 많잖아. 해야죠. 자, 봐봐요. 지금 보니까 기말제공품 원가 얼마냐고요? 우선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나와 있죠. 그럼 뭐만 알면 돼? 기말제공품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과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기말제공품에는 영향 안 미쳐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볼게요. 기말제공품 몇 개? 200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말제공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가공비는 70% 투입했으니까 200에 70%, 2714, 140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말제공품 원가를 구하게 되면요. 200 곱하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350원. 가공비 140 곱하기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200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8,000원이 나온대요. 얘는 28,000원이고, 그죠? 28,000원. 얘는 2, 3, 6, 7만원이죠. 그러니까 28,000원과 7만 합치면 98,000원. 답은 2번. 1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거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죠. 근데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뭐라고 본다 했어요? 직접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직접 원가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부르는 게 기초 원가, 기본 원가. 그죠?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기초 원가 있잖아. 150. 이거 두 개가 150이야. 그러면 뭐만 알면 돼요? 제조간접비만 알면 되죠. 제조간접비, 간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죠. 공장 세금 가공가 제조간접비죠. 공장 임차료 제조간접비죠. 기계 감가상각비 제조간접비죠. 공장 전력비 제조간접비는.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20만원, 15만원, 15만원, 10만원, 10만원 합치면 20, 50, 70만원이 제조간접비가 되네요.
그죠? 70만원. 그러면 얘가 70만원이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합친 기본원가 기초원가가 15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50에 70 합치면 220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야. 13번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되는 거. 기계 부품 제조 원재료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하는 거는 우리 보통 카드 과세죠. 부가가치세 과세되면 카과라고 하고요. 차변에 원재료 100, 대변에 10만원, 부가세 대급금 10원. 이렇게 처리하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110, 외상매입금에 회사가 아니라 카드 회사 이름 걸어야죠. 그죠? 병진카드. 잘 써. 병진카드.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 1번이죠. 농산물 배추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했대요. 농산물이 근데 배추잖아. 배추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거래처에 선물 접대하기 위해서 선물 매입한 거 접대비죠.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요. 법적 증명 받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 답은 1번이 되네요.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 2,805만원. 요거 잘 봐야 돼.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일 경우는 공급가액으로 바꾸려면 1.1로 나누면 요거 1.1로 28050 나누기 1.1이야. 그러면 2,550만원이 우선은 공급가액이 되고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의 10%는 255만원이죠. 그죠? 255만원.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2,550이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255만원. 요거 합친 걸 공급 대가라고 부르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니까 요거 매출세액이 되고요. 그리고 지출증빙으로 매입한 거 300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부가세 별도 신용카드 소형 화물차 1,500에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매출 거래처 선물 구입 요거 매입세 공제 안 돼요. 그죠? 계정 과목이 뭐예요? 접대비죠. 그죠? 접대비. 요거 유형 뭐야? 유형 뭐야? 이거 유형 하나 둘 셋 뭐? 불공했으면 아주 그냥 불공 아니에요. 불공은 세금계산 받았어야 돼. 이거 그냥 일반적표 입력하는 거죠. 그지? 피식 웃고 있었지, 그지?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양심상. 자, 그래서 이건 300하고 1,500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지. 1,800에 10%면 182 매입세액입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이 255만원이고 매입세액이 180이니까 납부세액은 얼마예요? 75만 255만원에 요거는 선물 구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255만원에서 180만원을 뺀 금액이죠. 그러면 매입세 얼마가 되는 거야? 산소가 안 돼. 자, 계산할게요. 계산기. 아까 계산기 꺼내놨지? 어디 갔니 너? 255만 곱하기 0.1이었잖아요. 0.1 하면 255만원 빼기 자 300만원하고 1500 합치면 1800에 10%는 180만원이죠. 180만원 공 하나 더 하면 75만원. 답은 2번.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시내버스 여객 운송용 면세, 교육용역 면세.
우표는 면세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죠. 미가공, 식료품, 면세. 자, 실기. 나 이거 받아놨었는데. 실기.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기. 문제 유형은 A형, 감독관은 93번입니다. 전산에게. 아이콕스 교재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103페이지 실기 보시면 되고요. 자, 기초정보 관리에서 각각 요구사항 답하라. 뭐 이런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었죠.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셔서 컨트롤 F 눌러서 코드번호 217번 엔터. 그리고 217번의 계정 과목은 시설 장치. 성격은 상가. 현금 적요 1번에 인테리어 대금 현금 지급이네요. 인테리어 대금 현금 지급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장 닫고 2번 전기분 원가명세서의 수선비가 230이 아니라 320이고요. 차량 유지비가 320이 아니라 230이랍니다. 자, 원가명세서 전기분 원가명세서부터 잘못됐어. 그러면 요거 한다고 했죠. 아, 삐뚤어졌다. 이게 원숭이 원숭이 뭐라고? 원숭이 제 그래서 원이 뭐였어요? 이 순서대로 한다 그랬잖아.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죠. 원손이재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못됐잖아. 지금 원가 명세서. 그럼 쭈루룩 잘못돼야 되는데 요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시험에서 그렇게 만든 거겠죠. 230이 아니라 320이라고 바뀌면 단기분 원가명세서에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어요. 근데 차량 유지비 320이 아니라 230이래. 데이터가 다시 똑같아져서 요 데이터가 안 바뀌게 돼요. 그러므로 전기분 원가명세서만 작성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전기분 원가명세서 클릭하시면 수선비가 23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320이래요. 그럼 여기 320을 바꾸잖아? 그럼 당연히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230이 아니라 320이니까. 그죠? 그럼 2860에서 2952만 원이 된다고요. 근데 차량 유지비가 우연찮게도 320이 아니라 230이래. 이렇게 치면 다시 금액이 원가가 줄어. 그래서 다시 2862만 원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문제였다고요. 요게 4점이었고요. 3번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랍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그래서 3번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는 건 뭐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거래처 등록하셔서 클릭하셔서 218번에 하면 돼요. 00218은 218번이야. 그래서 주식회사 주미전자, 주식회사 주미전자, 매매추전표 등 사업자 등록번호 125 파라나 12518. 유형은 동시였고요. 대표자 성명은 자기 이름을 따서 한주미였네요. 그래서 주미전자였구나. 주소나 이런 것들은 없죠. 그죠? 이렇게 입력해서 거래처 등록 3점 맞추시면 되고요. 자, 문제 2번 일반점표입니다. 일반점표.
클릭하셔서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고요. 그죠?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라고 처리하고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야. 근데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납입했는데 950만 원 납입했거든요. 보통예금으로. 그럼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가야지. 근데 이 중에 10만 원 운용 수수료래요.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8월 27일 날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950이고요.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수료 빼고 940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나머지 10만원은 수수료 비용이고 800번대 수수료 비용.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한 운용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9월 11일 상품 매입에 따른 택배 요금을 다음과 같이 증빙했고 우체국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대변에 현금 먼저 할까? 아니면 이거 해도 된다고요. 출금 1출금. 그럼 대변에 현금 분개는 된 거야. 그럼 상품 매입에 따른 택배 요금은 운반비 하시면 안 돼요. 상품 매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의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 시점의 재비용 가산한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야. 상품 430만 원. 언제까지 맨날 똑같은 거 계속 틀려. 똑같은 거 계속 틀리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머리가 나쁜 게. 그건 분명하게 공부에 어떤 잘 생각해 봐야 돼.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왜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세 번 틀리고 할 수 있어. 근데 계속해서 틀려 계속. 그럼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부 방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공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할 때 정보를 어떻게 머릿속으로 들여보내고 그 들여보낸 정보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냐 라는 것들은 사실은 머리가 나쁜 사람과 머리가 좋은 사람들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틀리면 그거는 그러니까 뭐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한번 자기 공부 방식을 돌아보라 하는 거죠. 뭔가 잘못됐을 거야. 아니면 애초에 공부 방법이 공부 방법 모르는 거지. 아예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공부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아씨 난 돌대가리인가 봐라고 하지 말고 사람 머리가 그렇지 않다고.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뇌는 훨씬 더 뭔가 성능이 좋다고요. 근데 그걸 어떤 사용하는 매뉴얼이나 기술을 잘 모를 뿐이에요. 막 페라리 같은 거 있잖아, 차. 그죠? 그런 차들을 일반적인 사람이 타면 막 탈 수도 없죠. 제어도 안 되지. 그거 사고 나게 돼 있고. 근데 정말 잘 타는 사람이 타봐. 운전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숙달되고 훈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타면 성능을 자기가 가진 성능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고요. 이 우리 머리에 이 두뇌가 그렇다고. 두뇌가 머리 쓰는 방법만 알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 없이 인지 없이 자기가 공부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한 인지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건 그건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맨날 틀리면 머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공부 방식에 대한 문제,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한번 해보라고요.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고, 그죠? 9월 19일 날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지급한 우선 계약금 지급한 거 차감하고 우선은 원재료 산 거죠. 그죠? 차변에 원재료 금액은 얼마예요? 400만 원. 계약금 지급한 건 선급금 차변에서 대변으로 보내요. 선급금 유전기업이죠. 유전기업 금액은 40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는 뭘로 발행했어요? 약수거음 지급어음이고 유전기업 걸어 주셔야죠.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은 자기합수표를 받고 500은 보통예금 받았다. 그럼 외상매출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차변에서 대변으로 영리한 차변에서 대변으로 1000만 원. 자, 500은 자기합수표로 받고요. 500은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 10월 31일 부도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 회수 불가능하게 해서 대손 처리했다. 대손의 발생이죠. 그죠? 대손 발생하면 외상매출금을 차변해서 대변으로 대현 전자 금액은 200만 원. 대손 충당금 대변에 50 있죠. 차변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 50 쓰고 나머지 뭐라고 처리해요? 대손 상각 B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6번 자꾸 이렇게 문제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자꾸 이렇게 6번 제품 한 개를 매출 거래처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했죠. 계정 까먹으면 견본비 쓰라고 돼 있고요. 원가 30이죠. 근데 제품이잖아. 제품이 대변에 나가면 기중에 뭐 해야 된다고요? 조교 8 타계정 대체 걸어 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11월 17일 차변의 견본비 금액은 30만 원. 대변의 제품이 대변에 나갔네요. 조교 8 타계정 대체 매입 매출 전표 공장에서 자동차인데 화물 자동차죠. 세금에서 받았죠. 그죠?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화물 자동차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9월 23일 날 50일 과세가 되고요. 모레니 매입 매출 전표에서 9월 23일 50일 과세. 품목은 차량 부품이죠. 지금 차량 부품을 산 거니까 공급가액은 수량하고 단가가 있네. 수량 하나 단가 50 이렇게 되죠. 거래처는 현재 뭐래니 우리가 현재잖아. 그죠? 소망 자동차죠. 소망 전자 그리고 3 차량 부품에 대해서는 계정을 못 쓰려. 차량 유지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몇 번대 차량 유지비 공장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대변에는 다음 달에 결제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10월 20일 창조 렌탈에서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현과죠. 현과 받았으니까 매입 현과죠. 매입 현과 그러면 60일 현과 품목은 뭐 임차료 복사기 33만원 부가가치 포함해서 30만원과 3만원 거래처는 창조 렌탈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럼 1현금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1현금 그러면 계정 과목 뭘 쓰면 돼요? 임차료 계정 과목을 쓴대요. 몇 번대? 판매부서니까 800번대 임차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3혼합해도 된다고. 그러면 임차료 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대변의 현금도 우리가 분개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자 3번 10월 30일 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나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였죠.
토지의 임대는 일반적으로 과세. 근데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 뭐였어요? 그건 면세였어. 그죠? 자, 그래서 토지를 매입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증빙이 뭐 계산서 받았잖아요. 53면세. 토지 금액은 5억 8천. 거래처는 주식회사 땅나라. 전자 3. 차변에 토지. 대변에는 3억은 당좌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3억. 나머지는 약속어음 발행했다. 약속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왜 안 돼요? 왜 안 돼? 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토지를 구입한 건. 그러니까 약속어음 발행했어도 지급어음이 아니라 상품을 사거나 원재를 산 게 아니잖아. 그죠? 그에 준하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토지는. 그래서 이거 지급어음 쓰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죠. 4번 11월 2일날 자 이렇게 자 4번 기계장치를 할부로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네요. 매입하고 세금계 수취하면 50일 과세가 되죠. 4번 11월 2일날 1억 3천 전자세금에서 받았다. 유형은 50일 과세. 기계 장치. 공급가액은 1억 3천. 부가세 별도 1,300. 거래처는 가야상사. 전자여 3. 그럼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요? 기계 장치. 대변에 할부로 구매한 거죠. 할부 대금 다음 달부터 지급하겠다. 미지급금. 외상이다. 그래도 미지급금. 약속어음 발행했다. 그래도 미지급금. 11월 8일 수출 대행 업체인 거래처 산미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 100개를 한 개당 5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고요? 12영세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 제품 수량 100개 한 개당 50만 원이야. 거래처는 어디요? 산미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영세율 구분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리고 3.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없고요. 이 중에 10%는 자기압수표로 받았대요. 5천에 10%면 500이죠. 현금. 나머지는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 12월 2일날 상신기업에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내국신용장 상신기업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구입하고 영세율 세금서 받았죠. 아직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어. 대금은 그럼 외상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12월 2일날 52 영세가 되죠. 52 영세. 원재료 공급가액은 150만원. 거래처는 상신기업. 전자 세금 계산서. 그리고 3호납 눌러도 되고요. 이러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 하시면 되죠. 이 외상키 눌러도 된다고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외상 매입금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매입 매수전표 끝났고요. 자, 문제 4번 10월 2일 날 부가세 나오면 일반 전표 매입 매수 전표야. 하나 둘 셋 매입 매수 전표. 그죠? 근데 현금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하고 어떻게 일반 전표 처리했대요? 미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얘를 고성식당에서 매출거래처 접대 회식비 지출하고 아래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 거다. 얘 지금 보면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미친 거 아니었네요, 그죠? 잘한 건데, 이 주댕이, 그지? 미친 거 아니죠?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복리후생비면 복리후생 이때가 미친 거지. 이때가 그지. 복리후생 일반 전표 입력하였으나 여기는 미친 게 맞구나, 그죠?
얘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일반 전표였으면 카과였을 거 아니야. 카과. 그죠? 카과 또는 현과 뭐 이렇게 했겠죠. 현금 영수증에 현과였겠네. 메인 매출전표 입력했었어야 돼요.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로. 근데 그걸 어디에 입력했대요? 일반 전표에 입력했었대. 요건 미친 거죠. 그죠? 근데 고성식당에서 매출거래처 접대 회식비로 지출하고 아래 현금 영수증으로 수령한 거다. 그러면 접대 회식비는 오사불공 아니라고. 왜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야. 뭐로? 접대비로. 접대비. 그러면 그 말이 되게 많았는데 다시 핵심적인 사항 할게요. 원래는 얘가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인 경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고요. 현과로 해서 현과로 60일 현과 메인 매출 전표인 경우 얘가 복리후생비면 이렇게 복리후생비 어우 더워 방 30만원에 3만원은 부가세 대급금 3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현금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대? 얘를 그냥 일반 전표에 복리후생비 33만원 현금 33만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야. 일반 전표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접대비였대. 매출거래처.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오사불공 아니죠.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야. 뭐만 하면 될까? 이거 얘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를 뭐라고 바꾸면 돼요? 접대비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답은 뭐 일반 전표 삭제하고 뭐 하라는데 그냥 이 날짜에 가셔서 10월 2일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요. 아이고 일반 전표에 가셔서 10월 2일자에 얘 복리후생비 있죠? 이걸 뭐로만 바꾸면 돼요? 접대비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800번대 접대비로 바꾸시면 됩니다. 2번 비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면 착오로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메인 매출전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카드야. 카드. 법인 카드. 카과야. 카과. 그래서 카과로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얘가 국민카드, 즉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여기가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착오로 법인 체크카드. 체크카드 하면 바로 보통 예금이 나가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만 우선은 미지급금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카가 그대로. 그죠? 카가.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275만원 그대로고.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카드면 법인 신용카드는 국민카드잖아요. 요거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9월 5일날 0905 카과라고 잘 했는데 여기가 보통 예금이 아니라 여기가 미지급금이라고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또한 이게 미지급금이 여기가 국민은행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국민카드라고. 국민은행이 아니라 국민카드라고. 이렇게. 자, 문제 5번 결산 정리 1번, 2번, 3번 다 수동 결산이네요. 자동 결산 없네. 일반 전표 클릭하셔서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던 500만원 중에 기말 잔액은 150이래요. 그럼 350은 썼죠. 쓴 것만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광고, 선전, 비라고 처리해야죠. 선급 비용이라고 차변에 써져 있던 500 중에 쓴 거는 대변에 보내면서 차변에 광고, 선전, 비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 350 대변에 선급 비용 350이죠. 장기 차입금 1,100만원 미화 10,000달러 현재 환율은 1,150원. 그러면 장기 차입금은 1,100이 아니라 1,150이 돼야 되잖아. 1,100이 아니라 1인당 1,150이 돼야죠. 1인당?
$10,000 곱하기 1달러당 1150이니까 합치면 1150. 1000만원이 아니라 1150. 50이 늘어나야 돼. 장기 차입금이. 그래서 대변에 장기 차입금 앤더슨 50만큼 들려. 이거만큼 차변에 뭐라 그래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신한은행의 보통 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 마통 줄여서 마통. 신한은행의 보통 예금 잔액 마이너스 300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우선 거래처 원장에 가서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보통 예금 엔터 치시면 신한은행의 잔액이 마이너스 300이라고 나와요. 자산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산은 우선은 0 밑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의 보통 자산은 잔액이 플러스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신한은행의 지금 보통 예금 이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자 보통 예금이 차변에 복류생비라고 처리하고요. 이 시점에 보통 예금 잔액은 0이었었어. 이 시점에 보통 예금은. 근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면 돈 쓸 수가 없잖아. 근데 마이너스 통장 거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 예금을 쓴단 말이야. 차변에 보통 예금이 0이었었는데 300을 대변에 보내요. 그럼 보통 예금이 어떻게 빵꾸나지 마이너스로. 그죠? 마이너스 300이 잔액으로 잡혀 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00이 이렇게 마이너스 300이 잔액으로 잡혀 있다고. 그러면 우선 이 마이너스 300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한대요. 그럼 얘 없애야 되잖아. 보통 예금 마이너스 300이 되게끔 한 거 없애야 돼. 없애려면 얘 어느 쪽으로 보내야 돼요? 대변에서 0이 되려면 차변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서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 쓸 거라고요?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겠다고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대변에 있던 보통 예금을 차변으로 보통 예금 300. 대변의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은행은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이렇게.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서 단기 차입금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단기 차입금. F2 눌러서 단기 차입금. 신한은행의 대변의 잔액이 300 잡히죠. 그러면 이회계 처리를 통해서 보통 예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300은 0으로 되는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300이 0으로 되면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된 거니까. 그럼 보통 예금은 0이 됐나? 됐어야지. 그지? 근데 봐봐요. 안 돼. 그대로 마이너스 300이야. 왜 그럴까요? 왜 마이너스 300? 얘가 우리가 지금 잔액이 0이 됐어야 된다고. 결과치가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얘를 우리 대변에 있었던 걸 차변으로 보낸 거니까 대변에 있던 300 때문에 마이너스 300이 난 건데 얘를 지금 차변에 보냈잖아 우리가. 그죠? 보통 예금 차변에 300, 그 대변 단기 차입금. 근데 얘는 마이너스 300이 그대로야. 얘는 왜 그런 거냐면 거래처 원장은요. 거래처 원장은 자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 걸어주잖아. 그죠? 얘는 봐봐. 보통 예금. 여기 거래처가 안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사실은 요 부분까지 신한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돼.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거래처 원장이 알아먹어. 아, 신한은행 그거 300만큼 있는 거 차변으로 보내는구나. 조회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잔액이 0이 되는 거야. 근데 한국세무사회에는 보통 채권 채무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를 걸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예금에 거래처가 걸리지 않아도 상관없었다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걸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걸었던 거고. 자, 수동 결산 했고 자동 결산 없기 때문에 전표 추가 결산자료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회할게요. 도시바전자의 외상매출금 회수액. 특정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요. 거래처 원장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셔서 3월 중 0301 0331 외상매출금 엔터 컨트롤 F 눌러서 도시바전자 잔액 물어본 거 아니고요. 뭐 물어봤냐면 외상매출 회수한 거요. 외상매출금은 차변은 외상매출금이 늘어난 거고 대변 1,000만 원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세금 과세표준 금액이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 신고소에 가셔서요. 예정신고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이죠. 그죠?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 계산서. 여기 12영세. 영세율 기타가 16 수출로 입력되는 거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과세표준 물어봤으니까 과세표준 2억 2,650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6월 한 달 동안의 판관비요. 판관비는 비료, 여, 과 등으로 끝나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그죠?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 판관비는. 그래서 계정별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을 가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럼 잡아봐. 6월 한 달 동안 1월 계표 가셔서 월계표 클릭하시고 0606 누르시고 컨트롤 F 누르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비료 여가로 끝나는 것들. 판관비 6월 한 달 동안 총액이요. 6월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의 계정 얼마? 1,110만 원이 됩니다. 자,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이제부터 유부초밥을 만들어서 아라뱃길 가서 유부초밥을 한 5인분 먹고 그리고 와서 또 해야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튼 69회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